오부, 무섭다는 말과 어울리는 외모는 아니었다. 8월이 시작된 후 둘째 날이었다. 더위는 점점 더 극심해져 가고 있었고 쿠팡의 8월을 견뎌낼 수 있을지에 대한 확신이 점점 더 무너져 내리던 날. 지하로 업무 배정을 받았고 데스크에서 못 보던 얼굴의 남자 관리자가 눈에 들어왔다. 누구지? 혹시 저 사람이 무섭다던 관리자인가? 소문의 관리자가 맞다면 무섭다는 말과 어울리는 외모는 아니었다. 단발이라고 할 수도 있을 만한 머리에 약간 마른 체구, 눈매가 살짝 둥근 선을 그리며 아래로 처졌는데 햇빛을 못 보고 일하기 때문인지 피부는 좀 창백해 보였다. 나이는 30 후반? 어쩌면 40이 넘었을 수도 있을까? 살은 별로 없이 골격만 뚜렷한 얼굴이라 나이 가늠은 잘 되지 않았다. 옆에서 함께 근무하는 관리자는 이미 여러 번 본 사람이었는데 그의 영어 이름은 몰라도 만약 겉모습으로 이름을 정한다면 곰돌이 푸가 아니었을까 싶은 외모의 사람이었다. 그 사람도 얼굴과 몸 모두 둥글기만 해서 역시 비슷한 이유로 나이를 알기가 어려웠는데 새로운 관리자와 비교해서 누가 더 위에 있는지 정도는 분명히 알 수 있었다. 쿠팡 관리자들은 수평 문화를 추구하기 때문에 영어 이름을 정해서 직급이 아닌 그 이름을 부른다고 한다. 하지만 한국 사회뿐 아니라 어디든 조직에서 레벨이 없을 수는 없었고 쿠팡도 그랬다. 보통 데스크 안쪽으로 좀 더 레벨이 높은 관리자가 서는데 컴퓨터 모니터에서 거의 눈을 떼지 않는 사람이 더 높은 사람이라고 보면 쉬웠다. 반면 레벨이 낮은 관리자가 사원들 관리를 대부분 하는데 부관리자가 업무 시작 전에 의뢰하는 교육을 진행하는 동안 새로운 관리자는 사람들에게 눈길 한 번 주지 않았다. 이런 상황만으로도 누가 더 레벨이 높은지는 뻔했는데 부관리자가 유독 눈치를 본다는 것도 레벨이 보이는 이유 중 하나였다. 교육이 끝난 후 업무가 시작되면 PDA를 챙기는데 PDA에 자신의 원바코드로 로그인을 하면 관리자가 각자에게 지정한 업무 내용을 볼 수가 있다. 원바코드란 010을 제외한 자신의 휴대폰 번호로 구성된 쿠팡에서만 사용 가능한 아이디라고 보면 된다. 보통 원바코드가 프린트된 실물 종이를 주로 쓰는데 이 종이의 원바코드를 PDA로 스캔해서 로그인할 수도 있고 관리자가 바코드 스캐너로 스캔해서 인원을 관리하는 용도로도 쓰인다. 지품일 자체는 간단하지만 그 와중에 여러 가지 방식을 쓰고 있는데 크게 두 가지로 오토와 싱귤레이션으로 구분이 가능하다. 비닐에 담아 보내도 괜찮을 만큼 가볍고 작으며 파손될 염려가 없는가, 혹은 박스에 꼭 안전하게 포장해서 보내야 하는 것인가의 차이인데 전자가 오토이고 후자는 싱귤레이션이라고 부른다. 가볍고 작아서 오토 제품을 담는 것이 당연히 더 쉬운데 싱귤레이션 제품의 경우 무겁고 큰 것들이 선반의 아래나 맨 위에 진열된 경우가 많아 몸을 많이 움직여야 하기 때문이다. 지품 업무의 내용 자체는 랜덤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결국 관리자가 지정하는 것이라 힘든 일을 하게 됐을 때 관리자를 원망하게 되는 건 어쩔 수가 없다. 이날은 다행히 그나마 쉬운 오토 지품으로 업무를 시작했지만 업무의 내용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었다. 나는 2단 카트에 각각 아래 위 토트 1개씩 총 2개를 담고 일을 시작했다. 새 얼굴의 관리자가 나타났지만 다른 날과의 차이는 없었다. 두세 번 같은 길을 오고 가며 이상한 낌새를 느끼기 전까지는 그랬다. 배정받은 존으로 가서 지품한 물건을 담은 토트를 포장하는 사람들에게 가져다 주는 반복. 그 길의 중간에
허브 공정에 속한 사람들이 일하고 있다. 출고가 지품에 이어서 포장으로 끝난다면 포장한 것들을 분류해서 물류센터 밖으로 보내는 게 허브의 역할이다. 쿠팡에서 가장 체력적으로 힘든 일이 허브인데 나는 일에 열중인 사람들 틈에서 유난히 눈에 띄는 남자를 보게 됐다. 큰 키, 짧은 머리에 마르진 않았으나 살이 쪘다고도 할 수 없었고 젊음 덕분에 탄력 있는 몸을 가진 남자였다. 머리카락은 이미 땀에 흠뻑 젖었는데 마스크를 쓴 그가 눈에 들어오는 건 어쩐지 낯이 익은 분위기 탓도 있었지만 내가 지날 때마다 눈길을 피하는 느낌이 짙었기 때문이었다. 5번째쯤 그를 지나쳐 갈 때 불현듯 그의 정체에 대한 확신이 몰려들었다. 우재야, 서우재. 나는 카트를 세우고 어색하게 등을 돌리고선 남자를 불렀다. 남자는 잠시 멈칫하다가 벅벅 긁듯이 땀에 젖은 머리를 거칠게 문지르고는 마스크를 벗으며 돌아섰다. 이모. 서우재, 내 조카. 언니의 24살짜리 아들이었다. 뭐야, 알바하는 거야? 쿠팡 물류센터에서 이모와 조카가 우연히 만날 확률이 얼마나 될까? 언니와 내 집은 차로 20분 거리니 아주 낮은 확률은 아닐지도. 이모, 근데 엄마한테는 우재는 말끝을 뭉개며 더위 때문인지 당혹스러움 때문인지 눈 위로 흘러내리는 땀을 눈이 벌게지도록 세게 닦았다. 이따 점심 먹고 휴게실에서 얘기하자. 일단은 수고하고. 나는 우재에게 개운치 못한 사연이 있을 거라 짐작하고 다시 업무에 들어갔다. 우재가 쿠팡에서 알바를 하는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알바를 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였다. 우재는 한의대에 다니고 있었다. 언니의 가장 큰 자랑이었고 언니의 인생 자체가 우재를 위한 것이라는 게 지나친 말이 아닐 정도였다. 우재는 불과 몇 달 전에 전역한 건장한 성인 남자였음에도 알바든 뭐든 공부 외의 것은 할 수 없었다. 나중에 한의사 선생님이 될 귀한 아들이 남 밑에서 푼돈이나 벌자고 굽신거리는 꼴을 제 엄마가 못 보겠다는 게 이유였다. 그러니 우재의 쿠팡 알바는 당연히 언니에게는 비밀일 거라고 짐작하는 건 어렵지 않았다. 우재에게 알바는 허락되지 않은 일이었지만 그에게는 넉넉한 용돈을 주는 부모가 있었기에 나는 우재에게서 들을 말이 많을 것 같았다. 9시부터 12시까지 근무가 끝이 나고 체크인을 하기 위해 사람들이 만든 긴 줄에 합류했다. 점심시간이 시작될 때와 다시 업무에 복귀할 때, 그리고 퇴근을 할 때 관리자가 바코드 스캐너로 사람들이 가진 실물 원바코드를 찍는데 이걸 체크인이라고 한다. 점심시간과 퇴근 시간의 체크인은 특히 빨리 자리를 벗어나고 싶은 사람들을 안달나게 만들었다. 바코드 스캐너가 연신 삐 소리로 스캔 성공을 알리고 체크인을 하는 부관리자가 점심 맛있게 드세요 라는 인사를 숨 가쁘게 내뱉는 동안 내 차례가 돌아온다. 나는 앞줄의 사람들이 빠르게 줄을 벗어나는 걸 보면서 멀찍이 먼저 식당으로 가는 우재의 뒷모습을 보았다. 다른 날보다 좀 더 서둘러서 식사를 마치고 자판기에서 캔커피 2개를 뽑아서 들어간 휴게실. 우재는 휴게실의 가장 안쪽에 자리를 잡고 있었다. 처음 해본 고된 일이기 때문인지 우재는 다른 사람들처럼 휴대폰을 보지도 않고 눈을 감고 있었는데 가지런히 앞으로 모은 손 위에 내가 캔커피를 쥐어주듯 내려놓자 우재가 눈을 떴다. 우재는 옅게 웃으며 자기 커피를 딸깍 따서는 내게 건네주고 내 몫의 커피였던 것을 가져갔다. 우재는 이런 아이였다. 태생이 선하고 항상 다른 이를 먼저 배려하는 아이. 제 부모를 꼭 반반씩 빼닮은 얼굴만 아니었다면 부모 중 대체 누구를 닮은 건지
심각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성품의 아이가 바로 우재였다. 알바는 어제 처음 했어. 아, 어제 내가 안 나와서 못 봤구나. 이모가 쿠팡 다닌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여기서 만날 줄은 몰랐지. 그래, 제 엄마가 이런 얘기거리를 시시콜콜 떠들지 않았을 리가 없으니 우재도 알고 있었겠지. 왜, 돈 필요해? 이모, 나 학교 그만뒀어. 응? 그만뒀다고? 휴학이 아니라? 전역하고 복학했는데 바로 자퇴했어. 엄마가 준 등록금은 그래서 그대로 남았는데 우재가 자퇴를 한 것, 이 사실은 분명 언니는 아직 모른다는 것, 엄마가 준 등록금을 주고도 우재가 알바를 하고 있다는 것 중에 무엇을 더 충격으로 받아들여야 할지 나는 갈피를 잡을 수가 없었다. 멍하니 입만 벌리고 말을 잇지 못하던 나는 이 공백을 우재가 빨리 채워주길 바랐다. 나 한의사 되고 싶지 않아. 그냥 공부하라 해서 한 거고 한의대 가라고 해서 간 거야. 하고 싶은 일이 없었다면 그냥 한의사가 될 수도 있었겠지만 지금은 나 하고 싶은 일이 따로 있어. 평생 제 엄마가 하라는 대로만 하면서 살아온 우재의 삶을 단번에 다른 길로 이끈 게 대체 뭘까? 나는 우재의 다음 말을 기다리며 그의 눈을 들여다봤다. 좋아하는 것, 하고 싶은 일을 떠올리려니 평소보다 더 반짝거리는 눈이었다. 이모, 나 다큐멘터리를 만들고 싶어. 그게 이제 내 꿈이야. 다큐멘터리? 그럼 다큐 감독이 되고 싶다는 얘기야? 우재는 거푸 고개를 끄덕였는데 너무 일찍 공부에 찌들기 전 세상의 모든 일에 호기심을 보이던 어린 소년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간 것 같았다. 그럼 그러려면 뭘 어떻게 해야 돼? 학교를 다시 가는 거야? 아니면 유학? 아니면 뭐 제작 현장에서 일을 배우는 거야? 다큐멘터리 제작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궁금한 것들을 나는 우재에게 물었다. 다큐를 만들어서 공모전에 내려고. 함께할 친구들은 있는데 제작비가 부족해서 우리 모두 알바로 제작비를 모으기로 한 거야. 우재가 왜 알바를 하는지, 이 사실을 어째서 부모에게 알릴 수 없었는지를 나는 너무나 잘 이해했고 그래서 말문이 막혔다. 언니는 세상에서 우재를 가장 사랑하지만 우재가 언니의 계획과 통제에서 벗어났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지 나는 감조차 잡을 수가 없었다. 너무 사랑해서 우재의 모든 것을 받아들일 것인지 아니면 그 반대로 우재를 아예 놓아버리고 말 것인지. 내가 하고 싶었던 얘기가 있다는 걸 알게 됐어. 제목부터 정했는데 엄마를 떠난 딸들이야. 24살 남자가 하고 싶은 얘기치고는 이상하다 생각하면서 우재를 보자 의아한 내 표정을 읽은 그 애가 덧붙여 말했다. 우리 누나 말이야, 이모. 나는 순간 나올 뻔한 깊은 탄식을 꿀꺽 삼켰고 우재와 나 둘 다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와, 사원님 오늘 반찬 진짜 다 별로지 않았어요? 다른 층에서 근무한 탓에 오늘 처음 마주친 정윤이 내 옆에 털썩 엉덩이를 내려놓으며 투덜거렸다. 진짜 날이 갈수록 더 심해질 수가 있다니 경악스러울 정도라니까요. 정윤은 나의 동의를 구하며 눈을 크게 떴는데 그제서야 우재의 존재를 눈치챈 것 같았다. 누구? 내 조카야. 얘도 알바하러 왔어. 응? 사원님하고 별로 안 닮았어요. 조카 맞아요? 정윤은 친구 남동생을 대하듯 스스럼이 없었지만 어쩐지 우재는 그렇지 못했다. 순식간에 귀가 빨개져서는 무슨 말이든 뱉고 싶은 게 분명한 듯 했지만 우재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라고는 아, 저, 그, 네 정도의 신음 비슷한 말의 조각들 뿐이었다. 근데 키가 엄청 큰 것 같다. 다리 긴 것 좀 봐. 우와, 키가 몇이에요? 키 커서 좋겠다. 그쵸? 좋죠? 뭐 당연히 작은 것보다 좋겠지.
정유는 우재가 답할 틈을 주지 않고 빠르게 말했는데 우재는 꼭 이번에야말로 대꾸를 하고야 말겠다는 듯 숨가쁘게 말을 토했다. 184요. 키 작은 게 왜요? 귀엽잖아요. 아, 나는 귀엽기 싫어요. 그냥 예쁘고 싶지. 160에 약간 못 미치는 나보다 정윤이 좀 더 작으니 정윤이 큰 키를 부러워할 만했지만 정윤과 우재의 대화의 포인트는 키가 아니었다. 나는 내가 읽어낸 분위기가 난감해져서 커피를 마저 넘기며 우재의 새빨간 귀를 흘끔 보았다. 아, 이 와중에 여자한테 반하기까지 하면 대체 어쩌란 말이냐 조카야. 정유는 우재의 마음을 눈치챈 건지 아닌 건지 해맑게 제잘거리다가 업무에 복귀하러 떠났고 나는 점심시간 전에 쓰던 카트 앞에 다시 섰다. 카트에는 점심시간이 되면서 쓰지 못했던 토트 1개가 남았는데 그 토트를 쓴 후 다시 2개를 올려야겠다는 생각으로 지품한 후 토트를 포장 위치로 가져갔다. 포장 사원들이 바쁘게 포장을 하는 곳에는 새 관리자가 포장 상황을 점검하려 서 있었는데 내가 토트를 내려놓자 그가 말을 걸었다. 사원님, 카트에 토트 2개씩 올리세요. 1개만 써서 왔다 갔다 하면 너무 힘들잖아요. 꼭 나를 배려해서 하는 말이라기보다는 나를 처음 봤으니 내가 얼마나 다녔는지 몰라서 하는 소리 같았다. 평소 같았다면 말을 길게 하는 게 싫어서 그냥 네 해버리고 말았을 텐데 불쑥 생각지도 않았던 대꾸가 튀어나왔다. 이거 점심시간 전에 담은 거라서 그래요. 아, 그래요? 하하하. 이내 무슨 뜻인지 이해한 그는 멋쩍은 듯 크게 웃었고 웃으면서 뺨을 덮은 머리카락을 살짝 귀 뒤로 넘겼다. 이 사람 뭐지? 싶은 감정을 품고 그 모습을 보던 나는 문득 이 관리자가 무척 고와 보인다는 생각에 흠칫했다. 중년에 가까운 나이의 남자를 곱다고 느낀 것에 스스로 놀랐던 것인데 물론 곧바로 뒤이어 떠오른 감정은 후회였다. 관리자는 내게 일을 시키는 사람인데 내가 자기를 무안하게 만들었다고 힘든 일을 주는 게 아닐까 하는 걱정이 밀려왔기 때문이다. 그와 동시에 처음 본 관리자라 내 이름을 모른다는 것에 생각이 미치자 걱정은 순식간에 사그라들었지만 묘하게 상반된 감정의 뒤끝이 그리 깔끔하지는 못했다. 조카와의 느닷없는 만남에 복잡한 감정까지 더해져서 누군가 시간을 잡아끈 듯 이날 하루는 유난히 더 길었다. 빨리 이 하루의 끝으로 달려가 집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뿐이었다.